세계 최고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도 비즈니스도 불가능한 현재, 이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수많은 억만장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억만장자들도 스티브 잡스의 명성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스마트폰을 등장시켰기 때문이죠.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도, 가장 많은 사람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화웨이의 아성도 애플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라는 마법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종로에서 발견된 두 점의 유물 때문에 한국이 또다시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발명품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단연 금속활자입니다. 고려시대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직지신체 요절입니다. 이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인쇄술은 한국품에 안겼습니다. 두 번째 발명품은 조선 세종대 장영실이 만든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국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은 현재 시대에서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장영실은 세종의 신임을 등에 업고 세계 최초의 치국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넘어 현대에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길고 얇은 봉지에 커피와 설탕, 크림이 어우러져서 달달한 맛과 향기를 내는 커피 믹스, 1인당 연간 122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한국인답게 1976년에 커피 믹스라는 제품이 동서식품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골목골목 셀 수 없이 많은 커피 전문점이 등장했지만 집안에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믹스의 아성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커피 믹스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탄생했습니다. 종이컵과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정한 맛을 내는 커피를 즐길 수 있죠. 이 덕분에 상류층에 점유했던 커피는 대중적으로 퍼지게 됐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가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또 하나 한국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것은 우유팩입니다. 이 우유팩을 개발한 이는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신석균 박사입니다. 그가 우유팩을 개발하기 전까지 우유는 유리 또는 정사면체 모양의 종이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깨지기가 쉽고 정사면체 우유팩은 가위로 잘라 마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신석균 박사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우유팩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고, 현재 우유팩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제품을 고안했을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전 세계에서 이 우유팩을 따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주인 없는 세계 표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한국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 항아리 하나가 서울 종로에서 발견됩니다. 조선시대 피맛길로 불리던 종로구 인사동 좁은 골목에서 유적을 발굴하던 연구원들은 상당히 묘하게 생긴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79번지 금강제와 뒤편에서 발굴 작업 중 땅속에서 잘려진 총통이 나오더니 총통 옆에 누운 항아리가 눈에 띈 것이죠. 절반이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금이 간 틈에서 공깃돌처럼 생긴 돌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하며 물에 씻어본 연구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깃돌은 이제껏 한국에서 발견한 적 없는 금속활자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확인한 책임 연구원이 긴급하게 항아리를 수습해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1600점의 금속활자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발굴이 진행된 공평구역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만 해도 물시계 부품 및 천문시계 일성 정시, 총통 8점, 동종 1점 등 금속 유물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서 으뜸은 단연 훈민정음을 포함한 금속활자 1600점입니다. 금속활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집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가장 이른 금속활자는 1455년에 만들어진 을해년 활자인데, 이보다 20년 이상 앞선 1434년의 갑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속활자로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실물 자료가 되죠. 구텐베르크 성서가 1450년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15년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확보하게 되니까요. 이제껏 한국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신체 요절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물로 된 금속활자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금속활자를 자신들이 세계 최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발굴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경북공 동국 남쪽 지역을 발굴 조사한 결과 150년 전에 공중 화장실 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약 20여 년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화장실 하부 시설이 확인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발견에 의미 있는 것은 발굴을 통해 경복궁 화장실이 실물로 확인된 최초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 대한 발굴 조사는 중심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동궁 주변에서 화장실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죠. 화장실은 길이 10.4m, 너비 1.4m, 깊이 1.8m의 좁고 긴 네모골 구덩이 형태로 되어 있고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 1개, 물이 나가는 출수구 2개로 이루어졌는데요. 4~5칸으로 추정되는 이 화장실은 하루에 약 150명의 분뇨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이미 150년 전에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부에 쌓인 분뇨를 발효시키고 정화된 오수가 배출되는 현대식 정화조가 이미 150년 전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물을 유입시켜 미생물이 분뇨를 분해하도록 하는 정화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경복궁 화장실은 쌓인 분뇨에 물을 넣어 발효와 침전의 과정을 거쳐 정화된 오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현대식 정화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익산 왕궁리, 양주 화엄사지에서도 대형 화장실터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분뇨를 저장했다 일정 시간 후 오수만을 배출하거나 사람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분뇨를 치우는 방식이어서 구조가 다릅니다. 이 자리가 화장실이었다는 것은 옛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4년 경복궁 전각 한수와 용도를 설명한 책인 궁궐지에 따르면 이곳에 총 4칸의 화장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시설은 1915년 일본이 조선물산 공진회장을 세우면서 크게 훼손됐다가 이번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궁궐 경복궁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박람회장을 만든다며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몇몇 건물은 일본인들이 통째로 일본으로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선당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재위 시절 세자와 세자빈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궁궐에 건물을 하나 짓도록 명했는데 이게 바로 자선당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당은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오쿠라 가이치로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부산으로 오쿠라 기야치로가 입국합니다. 사업수완이 상당했던 그는 조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자파점부터 시작해 금융, 벌목, 건설 등등 돈을 긁어 모았죠. 덕수궁의 석조전 역시 그의 손을 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915년 일본이 조선 통치 5주년을 기념하고자 박람회를 계획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박람회 장소로 자선당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평소 자선당의 우함에 푹 빠졌던 그는 자진해서 자선당 철거를 맡았고 총독부의 로비에 자신의 도쿄 저택으로 이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자선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온돌열풍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구하지 못한 고궁을 외국인이 구해낸 경우도 있습니다. 1950년 23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해밀턴 딜이라는 미군 장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포병 장교로 자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죠. 그는 한국에서 1년 6개월가량 보내면서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요. 그의 임무는 155mm 곡사포 포격 지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가 찍은 지점에 곡사포가 떨어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9월 25일 그는 서울 한복판에 인민군 수백 명이 집결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수백 명의 적군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해 포사격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메가더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모인 장소가 바로 덕수궁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라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궁을 파괴시킬 것이 뻔한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관에게 북한군이 빠져나간 후에 공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이 제안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만약 궁궐을 빠져나와 동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남쪽으로 빠져나온다면 아군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북한군은 동쪽으로 빠져나왔고 그들이 덕수궁을 나와 을지로에 이르렀을 때 포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의 양심적인 판단 덕분에 한국에는 여전히 덕수궁 돌담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그의 묘지에는 US Army라는 글자와 함께 코리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딜중이는 명예보다는 신념을 택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